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있습니다. 좋은 소식은 전세 사기꾼에게 드디어 징역형이 선고됐다는 것. 나쁜 소식은 범인이 잡혀도 내 돈은 돌아오지 않는다는 현실입니다. 중개사도 집주인도 책임지지 않는 구조 속에서 피해자만 고립되어 있는데요. 이제 전세 사기가 막 뉴스에 많이 나오던 시기가 좀 있었던 것 같고 한창 뉴스가 나오다 조금 조용해진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요. 하루에도 수십 명이 이렇게 자살을 하고 교통사고가 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매번 언론에 보도되거나 그러지는 않는 거거든요. 전세 사기나 이런 보증금 위반한 문제도 저나 아니면 시민사회 활동가들에게는 계속해서 접수가 되고 있지만 언론에서는 새삼스럽지 않게 그냥 원래 일어나는 일인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이제 하도 많이 터지다 보니까 몇 년 전부터는 전세 계약보다는 월세 계약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났고 수치상으로 전세 사기라고 좀 부를 수 있는 그런 것들은 2023년, 2024년보다는 많이 줄어드는 추세인 걸로 보이기는 합니다. 다만 이제 전세 사기가 아니라 단순한 보증금 위반안이나 세입자의 주거 불안 이런 것들은 뭐 조금 더 줄어들지 않은 오히려 더 심해지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이 문제가 그렇게 공론화가 됐던 거는 정말 보증금을 못 돌려받는 사람들이 사고 수준으로 많았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면 의도가 없었더라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거의 준전세 사기에 가까운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었던 구조적인 허점이 있었다면 좀 근 10년, 15년간의 경제적인 상황 이런 것들을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전세라는 거는 사실은 집값 대비 보증금이 확실하게 낮다. 내가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2년 뒤에 나갈 때에도 집값이 오르거나 뭐 어찌 됐건 내 보증금은 확실히 돌려받을 수 있을 정도로 집값이 안정적이다라는 전제 하에서 작동하는 계약이에요. 그런데 이제 집값 대비 과도한 보증금을 받아온 거예요. 전세 가격이 2억 5천인데 실제로 경매에 가서 까보면 집값은 2억도 안 되는 이런 계약들이 비일비재했던 거죠. 그리고 좀 더 오래된 문제는 계약을 할 때 임대인과 세입자 간의 어떤 권한이라든지 정보 비대칭 이런 것들이 워낙 심했기 때문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늦게 돌려줄 수 있지 혹은 못 돌려줄 수 있지 안타깝지만 어쩌겠냐라는 그런 정서가 팽배했던 게 우리 사회의 이제 부동산 임대차 시장의 현실이었던 거죠. 지금은 그러면 좀 달라졌나요? 일부 개선된 점들이 있고 근본적인 건 바뀌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2010년대부터 유행했던 용어 중에 하나가 갭 투자라는 건데요. 집값과 보증금의 차액을 뺀 나머지 갭만 있으면 내가 1,000만 원, 2,000만 원으로 쉽게 집주인이 될 수 있고 그걸로 맞아요. 수십 채의 집을 소유한 집주인이 될 수 있다라는 말이 굉장히 좀 흥했어요. 집주인이 되더라도 자기 자본이 없이도 세입자의 보증금만으로 집을 살 수 있고 2022년부터 금리 인상이 이렇게 시작되면서 집값이 하락하니까 대규모로 보증금 위반한 뭐 사고가 터지고 하는 것들을 막을 수 없었던 거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 집값 대비 보증금 규모가 너무 높다라는 것들은 아직까지도 뭐 근본적으로 해결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열심히 알아보고 꼼꼼히 계약을 했는데 잔금을 치른 당일날 임대차 계약 기간 중에 임대인이 바뀌었다라고 했을 때 세입자는 어떠한 통지도 받지 못하고 새로운 집주인이 누구인지 이 계약을 해지하고 싶은데 해지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라는 것들이 전혀 없었다는 말이죠. 피해자들이 제일 억울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전세 대출을 받는 피해자가 뭐 한 80% 정도 이렇게 되는 걸로 추산을 하는데 전세 대출 받을 때 그 세입자는 정말로 꼼꼼히 심사를 하거든요. 은행에서 이 사람의 직장과 소득 맞아요. 수준과 그리고 집 상태가 어떤지 이런 것들을 심사를 하는데 그 은행에서는 그 임대인을 심사하지는 않아요. 임대인이 뭐 세금 체납이 있는지 보증금을 못 돌려준 이력이 있는지 이런 것들은 심사하지 않는 게 좀 부당하다 이렇게 느껴지는 거죠. 작년에 이사를 하면서도 전세 대출 받았는데 정말 열 몇 가지의 서류들을 준비해서 은행에 몇 번씩이나 가서 그 전세 대출을 받았거든요. 전세 사기인 걸 내가 알고 나서 보증금을 사실 돌려받는 게 사실 1순위의 과제잖아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까지 보통 사람마다 정말 다른데 짧으면 한 2년 정도 그냥 전후로 걸리는 짧아도 것 2년? 같고 3년, 4년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소송을 해야 된다거나 혹은 소송 이후에 경매를 해야 된다거나
하는 것들에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걸립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는 이런 전세 사기 때문에 소송 사건, 경매 사건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서 이게 계속 적체가 되어 있는 거예요. 선 사건들이 계속 안 끝나고 있으니까 원래 1년 안에 끝나야 되는 경매도 뭐 한 1년 반, 2년 이렇게씩 가는 거죠.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을 받느냐 못 받느냐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지원 대책이 좀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해서 이제 드리는 시간도 굉장히 좀 오래 걸려요. 정말 빠르게 인정을 받으면 2개월 안에 끝나지만 피해자로 부결되었거나 혹은 뭐 이의 신청을 해야 된다거나 이런 절차들을 뭐 거치면 한 10개월 만에 받는 분도 계시고 아예 못 받는 분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이제 비용적으로는 이거는 정말 편차가 큰데 저 같은 경우에는 뭐 개인적으로 이 과정에서 들인 어떤 법적인 비용은 한 300만 원 이하 이 정도가 되는데 경매를 직접 신청하면서 내야 됐던 실비 정도만 저는 부담을 했지만 피해자에 따라서는 이제 그 변호사를 수임하고 뭐 형사소송, 민사소송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1,000만 원대 이렇게 내시는 경우도 있고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 작년 12월에 국토부에서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피해자가 경매 과정에서 배당받아서 회복한 금액이 피해 금액의 한 48% 정도다. 절반도 안 되네요. 반 정도 돌려받는 거죠. 이게 오랜 시간을 거치고 많은 돈을 들여서 돌려받는 금액이 한 뭐 절반 정도. 그 이외에 추가적으로 뭐 보전받는 금액이 있을 수는 있지만 보증금의 전액을 회수하는 건 현실적으로 좀 매우 어렵다.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집주인들은 다 처벌을 받나요? 다 처벌을 받지는 않죠. 경찰이 수사를 하고 법원에 가서 재판을 하면서 이게 혐의가 있었던 거냐, 얼마만큼의 형을 받아야 되는 것이냐 이런 지난한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건데요. 사기죄로 받을 수 있는 최대 형량이 정말 많아야 15년형이었어요. 피해자들은 전세대출을 갚기 위해서 20년 이상 이렇게 원금을 갚아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수십 명, 수백 명 있는데 저 사람은 지금 수십억, 수백억을 떼먹고도 15년형밖에 안 받네? 이거는 뭐 연봉 20억, 30억 대는 너무 남는 장사 아니야? 라는 이런 좀 비판들이 좀 굉장히 많았었던 거죠. 제가 좀 이 활동을 하면서 힘든 순간 중에 하나가 어떤 거냐면 피해자분이 좀 스스로 돌아가실 때 피해자분이 열심히 살아보려고 투잡, 쓰리잡 뛰다가 건강이 안 좋아서 돌아가신 분들 이런 경우들도 있어요. 네. 네 번째로 돌아가신 분이 저랑 같은 임대인의 피해자셨는데 이제 그분이 이제 강서구 살다가 이제 억대의 전세 대출을 갚기 위해서 이제 열심히 투잡 쓰리잡 뛰다가 그 돌아가신 날에도 그 은행 가려고 서류를 챙겨놓고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돌아가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굉장히 힘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런 분들이 많은 거죠. 이렇게 전세 사기가 발생했을 때 그 집이 누구의 어떤 관리도 아닌 상태로 이렇게 집주인도 관리하지 않고 이런 상태로 방치된다 이런 얘기도 들었거든요. 피해자를 좀 가장 힘들게 하는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하나가 이제 경매가 진행이 되어서 경매가 끝나면 나는 강제 퇴거 당하는 그런 위협 때문에 주거 불안정을 좀 겪는 분들이 계시고 전세 대출로 인해서 이제 거액의 채무 상환 압박을 겪는 경우가 세 번째가 이 피해 주택은 내가 소유주도 아닌데 근데 이 피해 주택에 문제가 생기면 내가 내 돈 들여서 이 피해 주택을 계속 보수를 해야 되고 관리되지 않는 이 피해 주택에서 그냥 주거의 삶 자체가 너무나 좀 안 좋아지는 이런 경험을 하는 게 굉장히 좀 힘들다. 이게 크게 보면 이제 이 건물에 그 승강기나 소방 시설이 작동이 안 된다. 라는 이런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 임대인이 공용관리비를 체납을 했기 때문에 뭐 한전이라든지 수자원 그 관리하는 곳에서 이 물이나 전기를 끊는 경우 그런 경우들이 생기기도 하는 거고요. 그렇게 뭐 여기 살고 있는 건물에서 한 명, 두 명 빠지기 시작하면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법이 좀 어느 정도의 상황에 있는지 그래도 특별법이 한 2번 정도 개정이 되면서 이제 LH에서 이 피해 주택을 매입을 하고 거기에서 발생하는 경매 차익을 피해자의 주거 안정 자금으로 쓰다가 피해자가 퇴거할 때 좀 돌려주겠다 우회적인 보증금 회수 방안이 나오게 된 거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좀 피해자들이 느리긴 하지만 이 피해 주택에 당분간 살 수 있고 그리고 나중에는 보증금도 어느 정도 회수할 수 있다. 이런 희망을 좀 가지게 된 거죠. 그 특별법이니까 시한이 있잖아요. 언제까지 이거 새로 바꿔야 돼? 저희 특별법이 원래는 2년만 운영하는 한시법으로 만들어졌다가
이제 그 2년 해보니까 너무 짧은 거예요. 그래서 2년 더 늘려서 27년 5월 말까지 운영되는 특별법이 되었고요. 근데 여기 단서 조항이 있었던 거는 6개월마다 실태 조사를 국회에 보고해서 보안 입법을 계속 해나가겠다라는 게 처음에 약속이었어요. 근데 그 약속은 한 번도 한 번 지켜졌습니다. 그래요? 한 번. 그 논의가 늦어지는 이유는 어떤 건가요? 일단은 그 작년 말에 그 예산 편성 논의하면서 이 특별법 개정 논의를 계속 했었는데 그때 재정당국에서 반대가 굉장히 좀 심했다라고 하더라고요. 법적인 근거도 아직 없고 전세 사기가 사적인 계약인데 국가가 이거를 재원을 들여서 뭐 보전을 해주는 게 말이 되느냐. 근데 이제 다행히 12월에 대통령 업무 보고할 때 전세 사기에 대해서 국가가 지원하겠다라는 건 약속했던 거니까 지켜야 된다. 방안을 만들어서 보고해라 라는 말이 나온 뒤로 저희가 지금 2달째 기다리고 있습니다. 잘 법안이 만들어져도 30에서 50%밖에 돌려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 다음에 있을 피해자를 이제 예방하는 것 그리고 가해자 처벌 높이는 거를 또 과제로 꼽아주셨는데 어떤 대책들이 좀 필요할까요? 집값 대비 보증금 규모가 너무 과도한 상황이 계속되는데 이거를 좀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를 좀 근본적으로 논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임대인 입장에서는 그동안 보증금을 이렇게 받아서 다른 곳에 투자를 했던 건데 그 보증금 규모가 줄어드는 거니까 뭐 투자 수익이 안 좋아질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세입자 입장에서는 전세 대출을 많이 받아가지고 더 좋은 집에 더 비싼 가격이지만 더 좋은 집에 살 수 있었던 그런 것들을 좀 일부 좀 포기해야 되는 거죠. 전세 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금융 구조, 뭐 임대인에 대한 대출 심사라든지 아니면 이 전세 대출이나 보증금에 대한 거를 임대인의 어떤 부채로 잡아버리는 이런 방식의 좀 뭐 금융 심사제도 개편을 한다든지 정말 장기적으로 보자면 이게 주거라는 게 좀 공적인 영역이 되어야 된다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임대 목적으로 집을 사고 임대를 놓을 거면 이 임대주택에 대한 현황이나 주거용으로 적절한지 이런 것들은 각 지자체마다 모두 다 의무적으로 등록을 하게끔 한다든지 그리고 임대를 하시는 분들이 지금은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지만 면허를 받는 것처럼 이제 임대사업을 하려면 이런 자격을 갖추고 이런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해라는 것들을 국가에서 공인을 해서 이 뭐 공인받은 임대사업자면 이런 법적인 규정을 다 지켜야 돼라는 것들을 하도록 하거나 전세 사기가 발생하고 몇 년이 흘렀는데도 아직 뭐 어느 영역에서도 뭐 50점도 주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좀 안타깝게 느껴지는데 오늘 마지막으로 좀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 남기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어떤 얘기를 좀 하고 싶으신가요? 만나는 사람마다 전세 사기 당한 사람이거나 혹은 주변에 전세 사기 당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요 몇 년 정말 사이에 많아요. 특히 작년부터는 정말 뭐랄까 거의 일반화되었다, 보편화되었다라고 표현해도 될 정도로 세입자가 정말로 꼼꼼히 모든 걸 알아서 이걸 다 피해 가야 되는 그런 사회면 사실은 좀 잘못된 거죠. 저희가 평소에는 이런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잘 없지만 또 선거라는 이벤트가 다가오면 저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좀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을 바꾸는 과정에 있어서 목소리를 많이 내달라. 그리고 혹시나 피해를 당하신 분이 계시다면 당신 잘못이 절대 아니니까 너무 자책하지는 마시라. 피해자들이, 세입자들이 서로를 믿고 그리고 조금 더 공식적으로 목소리를 냈을 때 그런 것들이 축적되다 보면 많이 바뀌는 것 같은데 좀 더 서로를 믿고 이 사회를 조금 더 우리가 살만한 세상으로 바꿔나가는데 같이 해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전세 사기 특별법을 개정하기 위해서 지금도 많이 싸우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좀 바뀔 수 있도록 좀 많이 힘을 모아달라.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 문제를 국회보다 더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딱 버튼 하나만 누르면 피해자들을 위한 정책이 전국에 생기도록 만들 수 있는 건데요. 정책복부 사이트에서 우리 동네 복부 타기 버튼만 누르면 우리가 살고 있는 구의회, 시의회, 도의회에서 생기게 만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시 강서구에는
전세 사기 피해자의 이사비를 지원해주거나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소송 경비를 지원해주는 조례가 있는데요.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이 방치되지 않게끔 지자체가 관리해주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법은 국회에서 만들 수 있지만 이 조례는 전국에 243개 있는 지방의회에서 각각 만들 수 있어요. 조례가 생기면 피해자들이 나와 가장 가까운 이 동네에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긴급 안전망이 생기는 건데요. 우리 지역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더 나오지 않길 바란다면, 그리고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면 지금 바로 버튼을 눌러주세요. 우리 동네에 정책 복붙을 요구하면 이 정책이 실제로 만들어지고 있는지 계속 업데이트되는 현황도 알려드립니다.